봅시다. 자, 우리 5페이지부터 볼 건데, 우리 비문학이잖아요. 비문학 우리 메인 DC에서 했던 거 그 단원이었죠. 비문학 읽을 때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것들, 그치?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독서 지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 1단원이 뭐였어? 첫 문단이 전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문단에 있는 내용들 끝까지 잘 가져가면서 읽으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첫 문단이랑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으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었어. 그지? 하고 있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히 사회지문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케이스는 어떻게 해라? 케이스는 분류한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이라거나 순서,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수식이라는 거 이제 숫자, 뭐 비례, 반비례라거나 뭐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이거는 정리해라. 정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문지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인문지문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나온다? 어떤 소재가 나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주면 좋다. 그지? 그러면서 얘네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걔네들 사이의 공통점이라거나 차이점들, 그리고 걔네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읽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 복합지문도 결국 이렇게 똑같이 풀면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비문학 공부했던 거는 이런 거야. 그냥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실제 시험장에서 뭐 생각나지? 안 나.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5페이지 우리 요거 처음부터 볼 건데 첫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네. 자, 그러면 나는 이 첫 문단을 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생각했냐면 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자, 근데 구형, 우리 5페이지에요.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의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을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그럼 봐봐. 우리가 오늘 뭔가 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거든? 구가 뭐야? 라는 구의 정의가 나왔어. 그리고 이 구의 특징이 나왔는데 구의 특징이 뭐야? 얘가 표면적이 최소인데 그게 이유가 뭐야? 표면 장력 때문이래. 그러니까 얘의 표면적은 최소야. 근데 왜? 이게 표면 장력 때문이래. 됐습니까? 자, 갈게요.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이라는 압력의 합이, 야, 너네 여기 뭐 표시를 해둘까? 형광펜을 쳐놓든 뭐 색깔펜을 해놓든 상관없어요. 뭐 합이 나오잖아, 합이. 그치? 이거 계산이잖아, 계산. 계산하는 수식이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야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 자,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그럼 보세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엔 케이스 분류한다랑 수식은 정리한다. 요게 같이 섞여 있거든? 오케이. 어떤 외부 압력이 있어요. 외부 압력이랑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있단 말이야.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그 압력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다? 내부 압력과 균형인데 얘가 내부 압력이랑 균형을 이룬다 라고 했어. 그럼 어때?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크기가 유지된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는 항상 너네한테 얘기하죠.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야, 만약에 얘가 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바깥에가 크고 얘는 작으니까 뭐라고요? 터진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터진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마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될 거고 얘가 커. 그러면은 점점 커지겠죠. 확대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마저 나옵니다. 그게 또 나와요.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방을 팽창시키는 힘이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을 받은 압력은 숙주시키는 게 된다. 이들의 관계는 라플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봐. 여기서 라플라스식이라는 게 있는데 라플라스식이 나는 몰라. 근데 이게 수특에 나오긴 했거든요. 수특에 나오긴 했는데 몰라도 상관없었어. 근데 알았으면 좀 더 편했겠죠? 자, 라플라스식 얘 같은 경우에 뭐 하느냐면은 얘는 액체방울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가 표현 장력에 정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대. 그럼 봐. 얘들아,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외부 압력 빼기 내부 압력. 뭐 내부가 외부 앞에 와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건 절대값이니까. 원래 차는 얘들아 절대값이잖아. 그죠? 자, 근데 얘가 정비례해요. 뭐랑? 표면 장력에. 자, 그럼 외부 빼기 내부 이 차이가 표면 장력에 정비례합니다. 됐죠? 근데 뭐랑 반비례? 액체방울 반지름에 반비례. 그럼 봐. 너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요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가 있어. 요거의 차이가 얘랑 정비례해. 근데 얘랑 반비례해. 됐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됐어?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들겠지.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됐어? 얘가 커진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씁니다. 언제 써요? 뒤에 15페이지 4번 봐야 되나? 아, 미안. 15번에 4번 15번에 4번 봐.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야, 새롭게 만들어진 건 커진 거거든? 커진 거야. 그 뒤에 나올 거야. 커진 건데 얘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해. 잠깐 봐봐. 처음에는 일정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는데 커졌다고. 그럼 반지름이 커졌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4번 올바른 거야. 됐어? 이런 식을 언젠가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하면 정리하면서 읽어주세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런 거라도 표시를 해놔. 알겠죠? 그렇게 해두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볼게요. 앞에 와가지고 보시면은 5페이지 2문단 봅니다.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한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식은 어디에도 써요? 얘는 폐포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됐어? 폐포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야, 이거 모르는 사람 있니? 알잖아. 모르면은 이제 좀 피곤해지는데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럼 봐봐. 표면 장력이 어떻다고? 표면 장력이 이거를 작아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요게 결국 요거랑 같은 건데? 그치? 됐어? 자, 그리고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잠깐 봐봐. 얘들아, 만약에 폐포가 크기가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요거 더한 걸 요거랑 더한 게 같아야 되지. 근데 수축하고 있으면 요게 커야 될 거고요. 요게 커지면 확대가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지질이란 게 나와? 지질은 뭐 해준대? 지질이란 거는 얘를 어떻게 해줘요? 얘를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애래. 됐어? 그럼 지질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줄어든대. 됐어? 야, 그럼 지질이 투입이 된다면 폐포가 어떻게 될까? 폐포가 확대가 되겠죠.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그래서 확장이 쉬워진다 하는 거야. 괜찮지? 됐어요? 자, 간다. 라플라스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서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가 하나 만들어진다. 됐죠? 자, 실생활에서 라플라스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이걸 활용해서 잉크젯 프린터에다가 활용을 해볼 거야. 얘들아, 요즘 이런 그 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 요즘 평가원에서 과학기술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처음에 원리를 알려줘. 어떤 원리를 알려주고 이 원리를 활용한 어떤 다른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9월에 그 차폐값 그 소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 그래서 그 아직은 저랑 그 기출은 아직 안 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조만간 할 건데 그 어떤 처음에 원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거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원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프린터 이걸 하는 방법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실제로 적용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들 수 있는데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으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라플라스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구형 잉크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야, 그러면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아. 오케이? 괜찮죠? 선생님, 내부 압력이 왜 외부 압력보다 높나요? 물어보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자, 만약 물방울 크게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 외부 압력 더하기 표면장이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빠졌으면 얘가 얘보다 더 크겠지. 얘가 얘보다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프린터가 그 노즐이 조그매. 근데 얘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점점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게 더 크다. 뭐로 생각해도 얘가 더 크겠죠. 됐어? 갈게. 구형의 잉크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 정도는 온의 수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온의 수라는 게 오수로 갑니다. 알겠죠? 오수로 갈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수. 자, 그 다음에 온의 수는 잉크의 점도, 표현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봐. 그러면 오수는 어떻다? 이것도 식을 써주면 좋겠죠? 점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도 커져요. 그죠? 근데 밑에 볼게. 온의 소르개수는 잉크의 점도가 크면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현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그럼 보세요. 이것도 식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표면 장력 그리고 밀도, 잉크의 밀도 그리고 노즐 지름 이게 크면 클수록 얘는 줄어든다. 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런 요인들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됐지? 일반적으로 온의 소르개수의 범위가 0.1에서 1.0 사이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1에서 0.1 사이여야 돼. 됐지? 자, 가령 점도가 커서 온의 소르개의 수가 범위보다 크게 되면 밖으로 못 나와요. 자, 그럼 봐봐. 점도가 너무 커가지고 온의 소르개의 수가 너무 커. 그러면 인쇄 돼, 안 돼? 인쇄가 안 돼요. 왜? 노즐 밖으로 안 나와. 됐어? 자, 근데 보시면 이와 반대의 경우 어때요? 반대의 경우에는
수많은 위성 잉크방울 생겨요. 오염이 생겨요. 얘는 오염이 생겨요. 오염이 생겨. 뭐 때문에? 위성 잉크방울이 생겨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점도가 너무 없어서 막 흐르나 봐. 그죠? 자, 그래서 온의 소르개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온의 소르개수가 결정되면 안정적인 인쇄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부터 볼게요. 14번에 얘들아 1, 2, 3은 워낙 쉬워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됐어? 근데 너네 4번 봐봐. 14번에 4번.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야, 지질은 뭐 하느라고? 지질은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애래. 됐어? 그래 봐.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한다.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 폐포 수축하게 하는 압력 뭐 있어? 요거랑 요거. 그렇지? 요거랑 요건데 요거를 약화한다. 그러니까 요거 가능 불가능? 가능. 됐어? 자, 5번. 노즐은 잉크 합쳐가지고 큰 걸 만듭니까? 아니에요. 이건 안 나왔죠? 정답 5번입니다. 15번 볼게요. 15번에 얘들아, 15번에 1번부터 줄게. 기역이 뭐냐면 얘들아, 기역은 두 기포가 합쳐져서 큰 거 하나 된대. 1번부터 보면 얘들아, 기포 안의 공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뭐야? 결국 순서, 주체. 이것도 결국 주체와 객체. 바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기포와 달리 큰 기포에는 표현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작은 기포와 달리 야, 이거 구는 다 어떻다? 표면 장력이 적용해야지. 그치? 이건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공통점으로도 볼 수 있겠네. 그치?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3번.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의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한쪽으로 간다며. 압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동일하면 안 되죠. 4번은 했고요. 5번. 처음에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은 16번 얘들아 이거 3번만 볼게요. 3번 보시면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을 유지한 채 밀도를 2배로 높이고, 자 그럼 봐봐. 밀도를 2배로 높였어요. 밀도를 2배로 높였어요. 밀도를 2배로 높이고 노즐을 반으로 줄여요. 그럼 곱하기 2분의 1이네. 결국 어때? 똑같은데. 그러면은 온의 소르개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됐어? 정답은 3번이고요. 야, 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 빨간색 잉크가 구입할 때는 상관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나온대. 그치? 그러면은 온의 소르개수와 달리? 아니야. 같아야죠. 그쵸? 자, 2번. 빨간색 잉크제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에서 온의 소르개수가 더 작아진 거죠? 그쵸? 안 나왔다 그러잖아. 이게 크다는 거지. 이걸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4번.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나는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개수는 적정 범위에 있습니다. 왜? 인쇄가 잘 되니까. 5번. 구입 후 5달이 지났어.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에 밀도와 표현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파란색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겠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변하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더 끈적거리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 위성 잉크 되려면. 더 뭔가 그 점도가 없어져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17번 단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봅니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13번 엄청 많이 틀린 거 요거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요건 사회법지문입니다. 요거 사회법지문이니까 요거 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시작을 하네. 자, 보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네.
얘들아, 그러면 너네 이거 할 때 케이스 분류했어? 케이스 분류했어야 돼. 어떻게?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해.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 가정이 있고 현실이 있어. 이걸 너네가 일단 나누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일단 가정은 뭐야? 야, 경제 주체는 모두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근데 현실은 어때? 투입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정보 비대칭이 생기더라. 오케이? 정보 비대칭이 생기더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져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 때문에 뭐까지 생겨? 역선택까지 나타나더라. 역선택이 뭔데? 비싸게 사는 거. 됐지? 자,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해소하기 위해 표시해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상이 발생했으니까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문제가 뭐야? 요거 정보 비대칭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났어.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점 나오면 뭐 나와야 돼? 해결책 찾아야겠죠? 해결책이 뭐야? 정부가 개입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정부가 개입해요. 됐어? 그래서 정부를 개입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야, 너네 정보를 다 알려줘! 라고 개입을 했다고. 정보 비대칭 때문이니까 정보를 주면 되겠죠. 됐어? 간다. 두 번째 문단.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대요. 이게 현실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나타나나 봐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지. 갈게.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더라? 정부가 개입을 했다. 정부가 개입을 했네. 됐지? 자, 근데 이 정부의 개입이 뭐야, 얘들아?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어요? 어떻게 개입을 했어요? 법률 조항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했어요. 됐어?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틀리기 좋은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독해 못하잖아? 그럼 너네 13번 틀려. 자, 13번에 대부분 애들이 2번을 골랐다 틀립니다. 대부분 애들이 2번 했다 틀려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방금 읽은 문장이랑 13번의 2번 선지랑 비교해보면서 2번이 왜 올바르지? 라는 걸 생각해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번의 2번이 뭐냐면 갑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갑이라는 애를 벌을 못 준대. 제재를 못 한대. 응? 왜요? 이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2분 드릴게요. 여기서 갑은 왜 벌 주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 정보 제공자여서? 뭐가? 갑이 정보 제공자야? 보기에서 그러잖아. 식품 판매자라고. 왜 대상이 아니에요? 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랑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 근데 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가 아닌데? 얘는 정보 제공자, 식품 판매자
라는데? 근데 얘는 인공지능 안 썼나? 그거야. 자, 잘했어. 너무 잘했어. 봐봐. 여기 있는 갑은 뭐 하는 애니? 여기 있는 갑은 식품을 파는 사람이야. 식품 판매자야. 근데 얘가 광고를 뭐를 활용한 거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방금 정부가 개입을 할 때 어떻게 개입을 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미안해. 놀랬죠? 나도 놀랐어요. 미안해요. 자, 요 두 개를 하는 사업자. 얘네한테 표시 의무를 강제한 거야. 됐어? 근데 너네 갑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애야? 갑은 식품 판매자입니다. 판매자. 근데 이 식품 판매자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어떻게 했어? 광고를 인공지능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갑은 제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본문 얼마나 잘 읽었냐? 아니야. 당연히 본문 잘 읽어야 하는데 결국 이 갑이 이 사업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주체를 확인할 수 있냐 없냐야. 오케이? 여기에서 야 정부가 제재를 해. 누구를 제재해? 누구를 잡아가? 누가 잘못이야? 이걸 얘기해 준다고. 누가 잘못했어? 인공지능 활용한 애가, 인공지능 활용 제품,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이거 하잖아. 그럼 잡아간다고. 근데 얘는 이거 하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죄라고. 됐어? 결국은 얘가 이 주체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언뜻 보면은 이게 뭐가 틀려 해요. 그래서 이거 그 육모 끝난 날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정답이 5번이라는데 5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2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요. 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요? 너무 사설틱하지 않나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이죠? 하지만 아무리 사설틱하고 너무 지엽적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평가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오답률이 73%, 화작 기준 73%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 객체를 좀 잘 확인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저 가볼게요. 마저 가보도록 할 건데 하지만부터 볼게요. 본문.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주장이 나와요. 자, 새로운 주장이 나옵니다. 칠판. 정부는 지금 누구 벌 줘? 사업자. 이거 하는 사업가. 됐어? 근데 사람들이 야, 얘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벌 주자. 누구? 플랫폼 사업자랑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랑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오케이?
얘네도 제재를 하자 이거야. 됐어? 그럼 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플랫폼 사업자가 뭐야?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막 그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막 올렸어.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내가 뭐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정보를 만들었다 쳐.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잡아가.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사업자까지도 유튜브 그 짱 누구냐? 뭐 몰라. 아무튼 그 사람도 잡아간다 이거야. 됐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 정부 개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야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밑에 세 번째 문단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있대요. 자, 근데 얘는 일단 뭐가 기본이야? 요거 완전 경쟁 시장 이게 기본이래. 요거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면 정부가 개입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 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여기 얘기했다고. 자, 그냥 정부 개입하지 마. 됐어?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은 요걸 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싶은 거 자유 인정한다. 오케이? 자유를 인정한다고. 근데 너네 요거 한번 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해야 돼. 뭐랑 뭐로? 어떤 거만 포함해. 위험하지 않은 거.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하면 제재해야 돼 얘네도. 오케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으면 자유를 인정한다고. 그럼 위험하다는 건 제재한다는 거야 얘네도. 알겠어? 그 다음에 플랫폼 시장에도 자유규제 적용하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 무슨 얘기야? 요거 인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거랑 비슷한가 봐. 한국도 얘랑 비슷합니다. 되니? 갈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했다. 자, 요거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오는데 비판 뭐라 그러냐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 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야 얘네는 그냥 자유롭게 경쟁하면 돼 의견이. 근데 야 실제로는 자유롭게 안 돼. 자유 경쟁이 안 돼. 왜? 가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가짜 정보가 너무 많잖아. 그죠? 오죽하면 내가 코로나 때 소금을 퍼먹었다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곱창집에 갔어요. 곱창집에 갔는데 그 곱창 사장님이 그 코로나는 소금을 먹으면은 낫는데 그러니까 안 걸린대. 그때는 내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곱창을 계속 이렇게 소금에다가 찍어서 주시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또 나는 또 예의 바른 어린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했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코로나는 그로부터 훨씬 뒤에 걸리긴 했죠. 어쩌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근데 진짜 그랬어. 소금을 그렇게 먹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짜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야. 소금 먹는다고 뭐 병원을 가. 아니야. 난 아직 건강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냥 가짜 정보가 너무 많잖아. 그지? 자 그래서 또 허위 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를 사람들이 막 그걸 믿을 수가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난 거야.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 얘는 주장했어. 뭐라 주장했어? 얘네는 야 플랫폼이랑 정부가 같이 규제를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얘네는 뭐라 그랬는데 야 개입하지 마. 얘네는 규제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자. 자, 얘네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 야, 법적 근거는 있어야 돼. 법적 근거는 있어야 돼. 근데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보 규제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럼 봐봐. 얘는 방법까지 얘기했어. 됐어? 방법이 뭐야? 일단 플랫폼이 먼저 걸러.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거야. 됐어? 순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다음 요거 해야 돼. 됐어? 요거 다음 요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안 되겠죠? 순서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 12번 볼까? 12번 볼게. 기억은 요거, 니은은 요거. 됐지? 자, 1번부터 볼게. 기억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 야, 얘는 뭐라 그래? 정부 개입하지 말라고 뭘 정부가 차단을 해요? 안 되죠? 그죠? 2번. 기억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오이? 야, 얘네 위험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제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호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케이스 구분했어? 이거야. 케이스 분류했니?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니는 뭐라 그래? 허위가 과잉 공급돼야 되지. 뭐 바꿨어? 주체 바꿨네. 그렇지? 2번은 케이스 분류, 3번은 주체. 4번 봅니다. 정부가 정부가 미리 조치해 순서 바꿨네. 뭐야? 1번, 2번. 그죠? 플랫폼이 맞고, 그 다음에 시민이 사회적으로 판단 내릴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플랫폼 먼저 그 다음 정부라니까. 됐죠? 순서 바꿨네요. 5번 갑니다. 기억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니은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밑줄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거 뭐야 얘들아? 공통점이야. 공통점. 됐어? 자, 선생님 이 공통점을 어디서 잡을 수 있나요? 자, 얘가 뭐라 그랬지? 얘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있다고. 됐어?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애들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공통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문지문이든 사회지문이든 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반드시 공통점이라거나 차이점이라거나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대비되는 소재, 대비되는 주장이 나왔을 때 얘네의 겹치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통점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공통점을 확인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뭐 못 봤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야, 마지막 문단 이거 너무 그거랑 똑같아. 너네 오늘 집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거 그거 다시 봐. 너네 25년 수능 있거든? 25년 수능이랑 너무 유형이 똑같아요. 25년 수능이 뭐냐면 너네 그거 풀었잖아. 그 어떤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B는 뭐 쓰레기야, 뭐 A는 그 사람 이름이 A인데 닉네임이 소문자 A. 그래가지고 뭐 A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근데 특정성이 성립되면은 명예훼손이다. 특정성이 성립 안 되면은 이거 뭐 아니다. 그런 거 했었잖아. 그거랑 너무 똑같아. 거기서도 대법원의 다수 의견, 뭐 소수 의견 이런 게 나왔거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자, 봐봐.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자, 그러니까 야 정부 들어가지 말자 이거야. 요거에 엇갈린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왔다. 얘들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문단이 이해가 안 됐으면 아마 위헌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얘들아, 너네 위헌이 뭐야?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뜻이야. 됐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지금 어떤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라 그러는지 볼게. 자, 다수 의견 뭐래?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 그랬대. 자, 이거 위헌이야. 얘기했어. 그럼 얘네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겠지? 그치? 그럼 뭐가 위헌인데? 뭐가 위헌이야? 봐봐. 뭐가 위헌이야? 제재를 한 거가 위헌이야. 됐어? 그럼 뭘 제재했는데? 어떤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 확인을 안 하고 막 했었나 봐. 그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를 제재를 했어. 국가가 한번. 그치? 국가가 어떤 인터넷 언론사를 야 너네 왜 그렇게 실명 확인을 안 하냐? 너네 혼 좀 나자 해가지고 혼낸 거야. 그랬더니 다수가 야 너 왜 헌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니? 한 거야. 왜? 그럼 얘네는 무슨 생각이야? 언론사는 실명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얘네 왜 혼냄? 이거야. 얘 왜 혼내냐? 제재를 왜 하냐? 얘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됐어? 그러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 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자? 야, 언론사 제재한 거 잘했어. 이거야. 됐어? 왜? 사람들이 올바르게 토론이 안 되니까. 됐어요? 요걸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봐봐. 너네 우리 10번부터 볼게요. 10번에 2번이에요. 이거 너무 쉽죠? 결부대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됐어? 10번은 2번이고요.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1번부터 봅니다.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얘가 돈 때문에 이렇게 간다. 됐죠? 순서. 2번. 성분 표시 강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의 개입의 한 방식이야. 그러니까 정보 개입이 했어요. 그쵸? 자, 3번.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야, 이게 쉽게 파악되면 이런 문제가 안 나? 안 나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자, 4번 봅니다. 경제의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는. 자, 제발 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너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케이스 분류했어?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가정했을 때는 모두 완벽하지. 근데 현실에서는 안 된다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런 게 펼쳐지는 거야. 이거였으면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은 올바른 거예요. 됐습니까? 케이스 분류. 됐지? 자, 요거. 자, 5번.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에 제시한 공동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요거는 올바르죠? 그치?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12번 했고요. 13번. 13번은 얘들아, 보기를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보기를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애들 많이 한 게 2번이랑 5번이니까 2번은 했지? 2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애들 또 3번도 좀 하더라. 3번. 자, 의리 작성한 글에서 땡땡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땡땡법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뭐야? 위헌이다. 언론사 잘못 없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헌법재판소 언론사는 잘못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죠. 그치? 4번 보세요. 을이 게시자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땡땡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면은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한 근거가 될 수 있겠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막 여러 개 써가지고 여론을 이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쓸 수 있겠죠. 됐어? 5번 갑니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얘들아, 헌법재판소의 결론 미주가 봐.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뭐야?
헌법재판소 결론은 플랫폼 제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플랫폼 제재 안 한다 이거야. 그냥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 그죠? 그러니까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죠. 됐습니까? 정답은 5번.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요. 앞으로 와가지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독서로는 안 할게. 독서로는 쉽잖아. 그죠? 독서로는 쉬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가, 나 지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지문은 일단 너네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볼게. 가는 정말 쉽습니다. 가는 어렵지 않아요. 나가 조금 어려울라나 싶은데. 자, 가부터 볼게요.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잠깐 보세요. 조선시대 노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노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노비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 뭐? 물적 성격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 이것도 있다. 권리가 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얘랑 구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까비. 자, 아무튼 볼게요.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외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인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얘들아, 잠깐만 한국사 이야기 좀 할게요. 얘들아, 너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어느 기준으로 나눕니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근데 너네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되게 혼란스러워지거든? 왜? 그래. 노비 문서를 이제 막 불태우고요. 그리고 일단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 원래 얘들아, 노비는 세금 내게 안 내게? 안 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재정이 약간 좀 힘들어. 그러니까 야, 노비들을 평민으로 올리자. 그래가지고 뭐 공명처빈이 뭐 어쩌니 해가지고 얘네를 이제 그 세금을 걷습니다. 됐어? 그리고 야, 임진왜란인데 맨날 선비들, 양반들이 충효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왕은 도망가. 아니면 뭐 그 양반들은 뭐 죽어나가다가 막 도망가. 그 일반 평민들은 막 의병으로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양반 보는 시선이 똑같겠니? 다르지. 그러니까 양반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생기더라.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호식품들 그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평민들이 양반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됐어요. 됐죠? 자, 그래 볼게.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자, 그러니까 노비가 원래 이런 게 있는데 얘네에 대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나타났나 봐. 됐죠? 자, 그럼 무슨 변화가 나타났나 볼게요.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를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 뭐 가난하고 그런 거겠죠? 이런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과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 예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뭐야? 노비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심경들은 드러내. 노비에 대해서 심경들은 드러나거든? 근데 신분 질서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그러면 신분제도를 비판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야. 됐죠? 자, 갈게.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이익은, 자 그럼 봐봐. 이제 이익이라는 사람이 나왔네. 자, 이익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뭐가 나와? 이익은 노비를 어떻게 봤어?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밑에 있는 걸 보고
위에랑 연결 지으라 그랬지? 그러면 양반들은 뭐라 생각했을까? 양반들은 노비를 요거로 본 거야. 그리고 심경은 약간 좀 바뀌었어. 근데 신분제의 비판 이런 것들은 안 했어. 됐어? 그러면 얘와 얘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하려고 생각하면서 읽어줘야지. 갈게.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기륭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 시세에 따라 인간의 힘을 참여하는 조명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자, 그럼 봐봐. 쌤 잠깐 봐봐. 우리 기억하나? 얘 지금 노비 얘기하고 있어? 다시 봐봐. 우리 방금 읽은 분 봐봐. 얘 지금 노비 얘기해? 뭐 얘기했어? 운명 얘기했지. 그럼 봐. 우리 이익은 뭐라 얘기해야 돼? 노비 얘기해야 돼. 근데 갑자기 이상한 헛소리 하지. 결국 뭐로 돌아온다? 결국 노비로 돌아온다고. 첫 문단 끝까지 가져가. 알겠어? 그럼 봐. 노비 이야기 하기 전에 운명 얘기 먼저 갑니다. 이거야. 오케이? 자, 노비 얘기 하기 전에 운명 먼저 갑니다. 자, 왜 갑자기 운명 얘기하지? 가 아니고, 나중에 노비 얘기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운명은 세 가지가 있대요. 천명, 야, 그리고 또 뭐 있어? 불러. 성명, 조명. 갑니다. 자, 마저 갈게요. 천명과 성명은 인간의 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이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 얘네 둘의 자연이치. 공통점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을 바꾸어가는 걸로 규정해서 얘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 됐지? 자,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적을 한정했던 이정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확대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다? 이 인간에 어떤 걸 다 집어넣었다? 고관대적부터 모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거예요. 됐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 했을까? 얘는 조명은 고관대적 건데 얘라고 생각한 거야. 됐어? 아래 갔다가 위로 붙여주면서 읽으라고. 작년 수능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갑니다. 그는 사회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을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누구도. 노비도. 됐어? 간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 외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얘는 노비 이야기할 때 야, 매매랑 세습 금지하자 한 거야. 왜?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할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리고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했다. 누구한테도, 노비한테도, 얘네한테도 기회를 주자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없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얘는 뭐까지 이야기했어? 노비에다가 국가의 역할까지 이야기했네. 국가는 뭐 하자? 최소한만. 됐어? 최소한만 하자. 됐지? 자, 그러면 털게요. 4번부터 갑니다. 4번 1번. 조선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 인식 차이. 아니죠. 그죠? 2번.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현실 문제점. 아니죠. 3번. 특정 실학자의 견해. 이거 괜찮은데? 4번.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 요거 조금 애매해. 그지? 한 명밖에 없는데 요것도 양반이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3번, 4번 중에 고르면 뭐 골라야 돼? 3번 고르는 게 맞지. 그지? 5번. 양반이랑 노비랑 싸우냐? 안 나와. 됐어? 벌써 3번인데? 그지? 좀 너무했나?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볼게요. 야, 5번은 그냥 이 문단을 찾아주면 돼. 5번은 이 문단에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은 2번.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야, 누구 인식이야? 양반의 인식 변하잖아. 주체 바뀌었죠? 주체. 됐어? 그냥 2번 시험은 그냥 계속 주체만 물어보더라. 됐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됐죠? 6번은 나랑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나와 관련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8번은 복이랑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 보면 얘들아 선지 보면 1번에 복이 하다가 뒷부분은 나, 2번에 나, 3번에 가, 5번에 가 이렇게 되지. 그럼 너네 3번이랑 5번은 가만 보면 좀 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3번에 5번 3번 봐봐. 8번에 3번. 가의 조선시대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 대상이었다. 물적 성격 가지고 있었다. 가능하죠? 됐어? 그럼 요건 맞네. 보기만 있다가 보고 찾아주면 되는 거야. 5번.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익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 그러니까 야, 노비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끌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야. 모든 사람 똑같으니까. 됐어? 그러면은 요거는 괜찮은데? 그죠? 괜찮아? 그럼 일단 3번, 5번 요 가 부분은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나를 보고 보기를 보고 읽어봐야겠지. 됐어? 자, 넘어갑니다. 나를 갈게요. 나를 갑니다. 나가 조금 어렵나 싶을 수도 있어.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이모군란 이유. 야, 너네 이모군란 보면 또 뭐 생각나지 않니? 그래. 아, 99님 그건데 우리 24년 수능 23년 수능인가? 기억이 안 나네. 개화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개화파들이 개화를 몰아봤는데 이모군란 때는 이제 개화를 몰아보고 갑신정변 때는 이제 왕의 그게 빠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신문? 대한매일 신보랑 뭔 신문이야? 독립신보인가? 아무튼 어떤 신문에서는 개화를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개화에 대해서 쭈쭈쭈쭈쭈 했던 거 기억해? 요거야! 똑같아. 됐어? 똑같습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도 같이 보세요. 오늘 집 가서 숙제 내 생각에 23년이었던 것 같아. 아마도 23년이었던 것 같아. 됐죠? 23년이었던 것 같거든? 보세요. 개화. 자, 19세기 말부터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개화파가 있었는데 급진개화파는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럼 봐봐.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개화파가 있어요. 급진하는 애들은 민권을 어떻게 봤을까요? 민권은 사회개혁의 핵심이야.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자,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일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했다. 야, 얘는 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나 갑자기 민 얘기한다. 얘는 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지? 자, 얘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 야, 민이 그냥 근대 국가라고 할게. 근대 국가에 필요한 존재야. 필요한 존재야 라고 본 거야.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인권 외에 사회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 인위적 권리가 있대요. 자, 그럼 봐. 여기 있는 민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뭐랑 뭐? 천부인권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인위적 권리가 있다. 됐죠? 이게 있는데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일단 법률이 있어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민을 뭐라고 봤어? 민은 무지해. 무식하다고. 그죠? 무지해.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봤어. 그러니까 야, 얘는 무지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얘는 사회 혼란을 일으켜.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어야 돼? 교육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봐. 얘는 백성은 민은 근대국가에 필요한 애야. 얘한테 권리는 뭐가 있어? 요거랑 요게 있어. 근데 이걸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되고 얘가 무식한데 무식한 걸 낫게 해주려면 교육을 해줘야 돼. 이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봐. 너네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민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민권. 그러면 얘네의 민권은 뭐야? 요거 두 개지. 그치? 이거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이 있어야 된다.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민권이 사회개혁의 핵심이라 그랬지. 너네 개혁은 뭘 바꾸는 거야? 법 바꾸는 거지. 얘 어떻게 하자? 법 바꾸자야. 됐어? 이것까지는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 괜찮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고. 됐지? 간다. 박영효가 있습니다. 박영효.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도 위트로부터 얘는 좀 깔끔하다. 얘는 참 쉽다. 박영효 씨가 있어요. 박영효가 있는데 얘는 민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민권은 뭔데? 얘한테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도 위태로워. 얘는 민권이 있어야 국권이 있다. 약간 국권의 뭐 기본? 이라고 해놓을까? 오케이? 같은 말이자. 민권이 있어야 국권이 있어. 국권의 기본이. 됐죠? 자,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이 민권을 지킬 수가 있어. 됐지? 그리고 법을 지켜야만 이게 보호돼. 됐어? 얘는 뭐가 중요해? 법이 중요한가 봐. 됐어? 간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개혁파가 있어. 온건한 애들이 있습니다. 온건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불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자, 얘는 주장했어요. 뭘 주장했습니까? 노예 세습 금지에다가 인정했어. 노비 세습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타고난 능력에 대해 귀천이 생기고 불임받는 게 정당하다. 얘는 귀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귀천도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해. 그지? 자, 그래서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차별의 정당한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얘는 양면적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온건한 애들은 약간 좀 특이해. 오케이? 자, 맞아갑니다. 민권에 관한 개혁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자, 아마 얘네가 다 개혁하겠죠? 얘네가 다 개혁한데 얘네가 여러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데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왜 그럴까? 얘네가 뭐 이런 것들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독립편패는, 자, 독립편패의 이야기 나옵니다. 독립협회들은 뭐래? 독립협회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했다. 노비 소유 매매를 비판했다. 이거의 근거가 뭐야? 천부인권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통점 차이점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돼. 얘네 둘 다 뭐 얘기해?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귀천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근데 얘네는 뭐 그러진 않았어.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지? 자, 일제강점기에도 신분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 요구하는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운동가들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92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형평운동이라는 게 생겼대요. 됐습니까? 형평운동이 뭐야, 얘들아? 백정들이 그쵸. 백정들이
뭐 사회운동가랑 힘을 합쳐가지고 뭐 시작했다가 대중의 호응을 이끌면서 전국화 되었대요.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근데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는 인권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자, 그럼 봐. 칠판. 형평운동은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닙니다. 뭐랑 뭐? 그걸 하는 공동체적 운동이랑 하나 더, 그리고 인권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됐어? 그럼 봐. 너네 왠지 물어볼 것 같지 않아? 형평운동은 공동체 운동이랑 요건데 얘랑 구분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두 가지로 나눠지면 구분하려니까? 됐어? 그럼 볼게요.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의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활동이 펼쳐졌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칠판 잠깐 보세요. 아까 급진개혁파 애들이 인권 사회개혁의 핵심이라 그랬어? 그래, 6일준이 법률이 있어야 이게 된다 그랬고요. 교육이 있어야 얘네가 똑똑해진다 그랬지. 이거 쭉 하면서 갑오개혁 때는 뭐가 나타났어?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법률로 얘네를 평등하게 만들어줬어. 물론 인식은 다르지. 됐어? 근데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교육이야. 그러니까 형평운동에서 중요한 게 뭐다? 교육이다. 얘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드디어 끝나네요. 됐어? 자, 갑니다. 그래서 교육차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가장 많이 나온 게 교육이다. 오케이? 법은 갑오개혁하면서 됐는데 교육이 안 됐잖아. 이때 교육이 된다고. 됐어? 간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분투했다. 그러니까 이 교육받은 어떤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법률로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나 보죠. 됐죠? 간다.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어감에 이어져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의 본래 성격을 잃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에 인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얘가 나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대요. 됐어? 그럼 볼게. 4번 봅니다. 4번에 3번 볼게요.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의 흐름 괜찮죠? 정답 3번입니다. 자, 5번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6번은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7번 봅니다.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형평사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요거 조금 어렵나? 자,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을 비판했다. 얘들아, 아까 얘네가 뭐라 그랬어?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교육활동을 펼쳐졌대. 됐어? 자,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어떤 사회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소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소양을 위해서 뭘 했다? 교육하자. 이거야. 됐어? 근데 봐. 7번에 보면 봐.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했다. 아니지. 뭐야? 이걸 인정하니까 교육하자는 거잖아. 그치, 찬사야?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판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2번.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했다. 자, 여러분 봐봐. 차별 문제 해결. 이거 뭐 하는 거야? 인권운동. 도움을 주는 활동. 뭐야? 공동체 운동. 두 가지 물어봤죠? 정답 2번. 됐어요? 3번.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교육이라니까. 그죠? 4번. 대동사로 개칭하면서 평등, 안 내요. 대동사 하면서 막 깨졌다 그러죠? 5번. 일제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가 뭐 일제억압 뭐 그런 거 관련 없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에 1, 2, 4 보겠습니다. 나 부분 볼게요.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김윤식이 어딨어? 김윤식이 어딨지? 없네? 그럼 김윤식이? 온건개합하네. 그죠?
자, 얘가요.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 인정. 됐어? 차이 인정합니다. 올바르네요. 자, 2번.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맞네요. 4번 봅니다. 독립협회 주장은 모두 인정. 됐네요. 아, 그럼 보기를 잘 봐야 되네. 그치? 보기 잘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래? 노비는 정치에서 배제해야 돼.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데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대요. 그리고 노예자에서 스스로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이 차별할 이유가 없어 하면서 노예제에 반대를 하더라. 됐어?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인간의 타고난 능력 차이 인정한 거죠? 됐지? 왜?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겁니다. 2번.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박용효의 주장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봐봐. 지금 네 번째 줄에서 뭐라 그러냐, 보기 네 번째 줄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했대.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 그랬대. 그러면 노예가 있다는 거는 사회에 어떤 이득이나 그런 게 안 되나 봐. 그치?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니 노예도 없애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바른 거죠. 됐어?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매매 맞는데? 그지? 매매했잖아. 4번.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독립협회는 모두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괜찮죠? 요거 올바른 겁니다. 5번 보세요. 5번. 자,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이익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고.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노예 출신 작가들이 노예제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미 그 약간 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었나 보지? 근데 얘네가 노예제에 반대하는 게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야? 아니야. 그치? 그냥 얘네는 지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얘네도 안 되지?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문학작품이라거나 어떤 그런 활동을 했어. 그런데 얘가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야, 노예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근데 왜 차별함? 이거야. 사회제도를 변화시켜야 돼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 5번.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단어 넘어가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별표 쳐두시고요. 얘들아, 매 년마다 6월 달에 약간 좀 새로운 유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구모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왔거든. 그래서 너는 이런 6번 같은 유형들은 좀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건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합시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서로 비판한다 그러잖아. A가 B를 비판하고요. B가 A를 비판할 거야. 근데 얘들아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A가 B를 비판할 때는 A가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야 돼. A가 언급을 했어야 했고 B가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다르거나 뭐 차이가 있거나로 가자. 뭐 대조로 갈까? 차이가 있거나. 됐어? B가 A한테 비판을 할 때도 얘가 언급을 하거나 그리고 얘가 언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거나 이거여야 돼. 됐어?
만약에 얘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얘를 깠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어? 얘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얘가 깠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고 요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럼 봐. 일단 1번부터 보자. 가는 나를 비판할 거 어떻게 비판하는지 볼까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 야, 가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다. 야, 그러면 봐봐. 가는 차별적 시선이 없어야 돼. 그죠? 가가 누군데? 얘지. 어딨어? 가가 누구지? 이. 아, 지웠네. 씨. 아, 자리가 좁아가지고. 얘는 인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 아까 뭐라 그랬어? 얘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그랬잖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확대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래? 얘는 무지하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됐어? 요거는 1번. 이거 올바른 거예요. 근데 2번 봐. 가는 나가 인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로 봐도 될 수가 없는 게, 나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됐어? 3번 보세요. 애들이 3번에도 많이 틀려요. 가는 나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봐봐. 얘들아, 나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았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얘는 개혁을 논의한 거 맞아. 그치?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국가의 기본에 필요한 게 뭐야? 민이라고. 그치? 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고 요것도 틀렸어. 됐지?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 야, 그러면 그러면 그 이익 얘기했던 거 잠깐 봐봐. 이익이 얘기했던 거 보면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했나? 얘는 국가의 기본 체제 얘기했어? 국가의 기본 체제 얘기했어? 국가 얘기는 야, 국가가 어떤 최소한의 기반만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 어떤 기본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얘는 뭐로 봐도 될 수가 없어. 그죠? 네, 요거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집에서 다시 읽어봐야 돼. 알겠지? 다시 읽어봐야 된다. 4번 보세요. 나는 가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며, 이거부터 틀렸죠? 가한테 뭐래? 최소한만 하라니까? 그치? 5번 볼게요. 나는 가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의 이치를 언급했잖아요. 3가지 중에 2가지가 뭐야? 그 자연의 이치다 라고 했잖아. 그치?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얘네가 뭐 자연의 이치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죠. 나가. 됐어? 요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첫 문단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그냥 얘네들 간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도 구분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활용이 됐고요. 이번 시험이 쉬웠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아.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뭐 모의고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볼 거니까 계속 복습하시고, 이런 걸 바탕으로 그 기출 한번 다시 보시고 EBS 같은 것도 좀 중점적으로 봐보세요. 오케이? 삼지를 볼 때 주체, 순서, 인과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좀 최대한 많이 생각하면서 읽기.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엄매랑 화작 같은 경우에는 그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끝나고 질문하시면 제가 봐드릴 거고, 그 너네 요거 보니까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좀 몇 가지 먼저 얘기를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건 문학을 여러분들이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문학이란 선택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EBS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EBS에서 조금 명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본문을 느리게 읽어서가 아니야, 얘들아. 지금 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고 선지가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정답이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느라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두 개 중에 아리까리 할 때 만약에 너네가 제가 뭐 시간을 정해드리면 선택 과목이 20분, 뭐 문학에 길어봐야 25분, 나머지는 비문학에 써. 이렇게 얘기할 건데 문학을 내가 지금 25분 됐는데 지금 두 개 헷갈리는 선지가 뭐 문제가 두 개가 있어. 됐어? 그러면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는데 그 두 개를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간 다음에 좀 여유가 될 때쯤에 그 두 개 중에서 내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거 있지. 주체객체라거나 뭐 내가 항상 시험에 나온다는 거, 대비되는 정서라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봐. 알겠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보세요. 근데 너네 그거 있어. 한 번 잘못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거 안 바뀌어. 한 번 잘못 생각하면 그거 여러 번 본다고 바뀌니? 안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잘못 읽어버리면은 죽었다 깨어도 이거 다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보시고 그 OX, 그러니까 이런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읽어보려고 해봐. 그게 아마 시간을 줄이는 거의 시작일 거야. 알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집중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성적표요? 그거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거 내가 안 뽑았지 뭐야. 뽑아드릴게요.